인류 문명은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반 위에 구축되었다. 그 신뢰의 가장 물질적인 형태가 바로 화폐, 즉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이다. 우리는 이 종이 조각이 미래에도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약속을 믿고 물물 교환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그 근본적인 신뢰가 시험리에 오르고 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화폐의 가치는 끊임없이 희석되고 있다. 2020년대 들어 불거진 전 세계적인 고물가, 인플레이션은 이 화폐 신뢰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징후다. 화폐 신뢰 붕괴의 위기는 두 가지 주요 경로로 작동한다. 첫째는 구매력의 급속한 상실이다. 미국 연준이 달러를 대규모로 찍어내고 한국은행이 저금리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풀 때 이는 경제의 실제 생산성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화폐량을 늘린다. 화폐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기에 공급이 과도하면 가치는 떨어진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에서 3% 선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손에 쥔 현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고 있음을 체감한다. 특히 터키 리라와나 아르헨티나 페소화처럼 통화정책 실패가 심각한 국가들에서는 연 50%가 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화폐는 문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정부 통화, 즉 피앗 커런시가 가진 근본적인 취약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둘째, 정부와 중앙은행 권위에 대한 불신의 확산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스템 구제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감수하고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한 것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쌓여왔다. 이러한 불신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1980년대 그리스 사례처럼 이를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으로 메워주는 상황에서 극대화된다. 이 불신은 새로운 형태의 가치 저장 수단을 찾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바로 비트코인과 같은 탈중앙화 디지털 화폐의 등장이다.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어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끝없이 공급될 수 있는 법정 화폐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처럼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공급이 제한적인 희소성 자산으로의 자본이동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화폐 신뢰 붕괴 시나리오는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을 넘어 거버넌스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화폐 신뢰 붕괴의 징후는 이미 우리 주변의 핵심 경제 지표들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금 가격의 역사적인 상승세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신뢰해온 궁극적인 안전자산이며 특히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그 가치는 더욱 부각된다. 최근 몇 년간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현상은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를 넘어 투자자들이 정부 통화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징후다. 금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채굴량의 희소성으로 인해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한다. 또 다른 징후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제도권 진입이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주요 국가의 GDP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지수펀드가 승인된 것은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선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탈중앙화되고 공급이 제한된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인 투자 수단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크더라도 정부의 통화 난발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벽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취약성 역시 이러한 징후를 증폭한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에 극도로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원대 달러 환율이 1,400선을 위협하거나 넘어서는 시기는 종종 외국인 자본의 이탈과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의 상승과 맞물린다. 환율 급등은 원화의 가치가 외회 자산, 달러 대비 빠르게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원화에 대한 국내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다. 만약 이러한 환율 불안이 장기화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에서 벗어나 달러, 금,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으로 더욱 빠르게 이동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DS 프리미엄과 유동성 위축 현상이다. CDS 프리미엄은 한 나라의 국채가 부도날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이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는 증거다. 여기에 더해 고금리 환경에서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되면 기업과 가계는 자금 압박을 받고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이 모든 것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기의 징후들이다. 화폐 신뢰 붕괴 시나리오는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를 기존의 위기와는 다르게 전개한다. 전통적인 금융위기가 은행 시스템의 부실이나 유동성 부족에서 출발했다면 화폐 신뢰 붕괴는 근본적으로 가치 측정 기준의 붕괴에서 시작한다. 그 작동 원리는 피아트 머니,
즉 법정 불안지폐의 본질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 정부 통화는 중앙은행의 보증으로만 가치를 지닌다. 중앙은행이 금리 통제권을 상실하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하거나 정부의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메워주는 순간 대중은 이 보증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 이 불신이 마장 전반으로 확산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산을 현금으로 보유하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돈을 받는 즉시 실물 자산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것이 바로 자산으로의 대피, 플라이트 투 SH 현상이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전조 현상이기도 하다.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동안 속도는 핵심 변수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고착화되면 사람들은 오늘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을 내일 110만 원에 사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이는 소비를 가속화시키지만 정작 생산적인 투자 대신 투기적 자산, 부동산, 금, 암호화폐 등으로 자본이 쏠리는 자본 왜곡을 초래한다.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라 비생산적인 자산 시장에 갇히게 되면서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더욱 낮아진다. 이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에서 목격된 전형적인 경제 파괴 과정이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충격의 전파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국경과 시간을 초월하여 24시간 거래된다. 만약 한국 경제의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는 외부 충격, 예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대규모 금융기관 파산 등이 발생하면 자본은 전통적인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통해 순식간에 국외로 이출될 수 있다. 과거 IMF 위기 때처럼 자본 통제를 시도할 여유조차 없이 원화는 폭락하고 달러와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는 디지털 자본 도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작동 원리는 전통적인 경제 폴리시로는 제어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협이 된다. 화폐 신뢰 붕괴 시나리오는 과거 여러 글로벌 사례를 통해 그 파괴적인 결과를 명확히 입증했다. 특히 정부 통화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존 자산을 찾아 헤매었는지를 비교해보는 것은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베네수엘라 경우 과도한 석유 의존 경제와 무분별한 재정 지출과 정치적 안정성이 겹치면서 통화, 볼리바르의 가치가 통제 불가능 상태로 폭락했다. 물가 상승률이 수백만 %에 달하면서 사람들은 현금 대신 생필품이나 금, 그리고 국경을 넘어 유입된 달러를 유일한 교환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금과 비트코인은 정부 통제 바깥에서 자산을 지키는 최후의 피난처 역할을 수행했다. 국민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실패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했다. 터키와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직전의 만성적인 통화 불안정 상태를 보여준다. 이들 국가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압력을 굴복하여 금리 인상을 망설이거나 재정 적자를 화폐 발행으로 메워주는 행위를 반복했다. 그 결과 리라화와 페소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국민들은 자산을 달러화하거나 부동산으로 전환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을 겪었다. 이들 국가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하는 것은 전통적인 피아트 통화에 대한 신뢰 상실이 새로운 디지털 대안으로의 대피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었던 한국은 자본 위기였을 뿐 화폐 신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하이퍼 인플레이션 위기기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달러 유동성 확보가 핵심이었고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가 신용을 지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이 직면한 위험은 부채 위기와 구조적 저성장이 겹친 상태에서 환율 불안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은행이 부동산 부실 등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낮추거나 정부가 재정 적자를 급격히 늘려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면 한국 역시 터키나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아 원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자산 대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사례 비교는 화폐 신뢰 붕괴가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님을 경고한다. 화폐 신뢰 붕괴 시나리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가계 자산의 대규모 재분배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이러한 충격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가계부채의 실질적인 파괴력 증폭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상회하며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만약 화폐 신뢰가 붕괴되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 부채 금액은 그대로인 채 화폐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다. 이는 빚을 진 사람들에게 명목상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물가 폭등으로 인해 실질 소득의 구매력이 급감하면서 부채 상환 능력 자체가 마비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한계 가계는 치솟는 생활비와 고금리 이자 부담을 동시에 짊어지면서 생존의 기로에 설 것이다. 둘째, 자산 양극화의 극심한 심화다. 화폐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현금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는 반면 실물 자산이라 희소성 자산, 금, 부동산, 비트코인 등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급등하며 부를 축적한다. 한국 가계자산 구조는 부동산 비중이 높지만 이마저도 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화폐 가치 하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지면 대다수 가계는 자산은 줄어들고 부채만 남는 깡통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반면 해외 달러 자산, 비트코인 등 대체 자산에 분산 투자한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부를 더욱 늘릴 것이다. 셋째, 수출 경쟁력의 교란이다. 원화의 신뢰가 무너지고 환율이 급등하면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착시 현상이다. 화폐 신뢰 붕괴는 원자재 수입 비용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리고 해외 투자자의 한국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다.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불안정, 자금 조달 비용 급증, 그리고 숙련 노동자의 실질 임금 하락 등으로 생산성 저하 등을 복합적인 문제를 겪으며 장기적인 경쟁력을 상실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의 주력 산업들도 혁신 동력을 상실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질 위험에 처할 것이다. 화폐 신뢰 붕괴 시나리오에 직면했을 때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단순한 경기 조절을 넘어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생존을